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변함없이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사도세자의 나머지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도세자의 고백. 예. 조금 전에 그 해경궁 씨 잠깐 언급하셨는데, 예. 사실 그 해경궁 씨하고 사도세자하고의 그 부부관계. 네. 참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참 퀘션 마크예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남 이녀를 낳은 거죠. 첫 번째 아들은 이제 일찍 죽고 정조가 두 번째고, 그리고 정조의 여동생 둘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뭐 넷이나 낳았으면 많이 난 거죠, 그죠? 한편으로는 궁에서 내시면 그거 많이 난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이 부부관계가 좋았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의무였던 것 같기도 하고, 한중록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사도세자에 대한 그 애정 같은 거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이제 해경궁 씨가 자기 남편에 대한 일종의 증오감 같은 거,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따스한데, 사도세자가 이제 그 죽으러 가는 날, 죽으러 가는 그 순간에도 이제 그 머리에 쓰는 이제 모자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좀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해경궁 씨가 이제 안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세자가 당신 너무 냉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 죽으러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이제 당신 너무 냉정하다. 당신 늘 그런 사람이다. 마지막 이제 딱 한풀이를 하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 보니까 하여튼 그런 걸 볼 때 해경궁하고 사도세자하고의 관계는 정말 좋지 않다. 그건 일종의 이제 여자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사도세자가 또 이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해요. 또 아무래도 무인 기질이 있다 보니까 그렇겠죠. 여인을 좀 좋아했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바깥에서 비구니까지 데려와서 기르게 하고 뭐 기생들도 관계를 맺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어쩌면은 이제 그 사도세자와 해경궁의 관계를 이제 안 좋게 만든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처음부터는 그게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경궁과 사도세자의 관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어제 이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사도세자에 대한 이제 새로운 발견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실 그 사도세자가 정신질환에 걸렸던 거, 제가 어제 그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때 선생님께서 하셨던 멘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대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의대증이라고 하는 것이 옷을 입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도세자가 천둥 번개가 치게 되면 막 몸을 푹 떨고 방 안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이게 두 가지가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영조는 아주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컴플렉스가 너무 크니까. 컴플렉스가 큰 사람들이 성격이 좀 특이하거든요. 괴팍해지고. 이남 12년을 낳는데 그중에서 딸 둘만 엄청 좋아하고 나머지 다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딸이다 싶으면 그냥 막 말도 못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딸은 뭐 쳐다도 안 보고 이제 이런 거죠. 그 영조가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세자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여갖고 세자 귀에다가 온갖 욕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기분 풀릴 때까지. 오, 특이하네요. 그 사람도 정신병자인 거죠. 영조야말로 정신병자인 거죠. 그러네요. 한편으로. 어린 아들한테.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이 세자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대에다 물 떠놓고 귀만 닦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정신질환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영조가 그러면 어떤 때 또 그러느냐. 천둥하고 번개가 쳐서 폭풍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이럴 때 또 이것을 갖다가 그런 천재지변이 생기게 되면 보통 군주가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근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영조는 그것을 자기 잘못으로 다 덮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자한테 또 쏟아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치게 되면 아버지 영조가 그 생각이 나겠네요. 뭐 이렇게 그 기분이 상할 것이고 그러면 자기를 불러서 또 혼을 내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천둥 번개가 치게 되면 세자가 오그라들게 되는 거죠. 이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영조였던 거예요. 유년기에 아주 큰 상처를 줬네요. 그렇죠.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영조가 얼마나 자기 아들한테 무리한 일을 했는지. 제가 이 비밀의 문에서 아주 재미난 장면이 처음에 나왔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영조가 툭하면 선의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왕위를 물려주겠다. 그러니까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대 공작 정치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물려주겠다면 또 신하들이 뭐 아니되옵니다 또 이렇게 해서 그렇죠. 또 아니되옵니다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럼 전하 뜻대로 하십시오. 이래버리면 이제 자기가 아닌 세자편에 간다라고 생각해서 날리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태종이 그 작전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외척들, 자기 처남들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민무구, 민무질, 민무윤을 뭐 해가지고, 양녕대군 편에 선다고 해갖고. 그러니까 이런 공작 정치를 영조가 썼던 거죠. 그 하이라이트가 뭐였느냐? 영조가 자기 아들 사도세자가 5살이 됐을 때 선이 전교를 내려요. 실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세자 나이 이미 5세가 되었다. 이제 나라를 다스릴만 하니 내가 왕위를 물려주겠다. 개그네요. 개그지. 이런 세상에 개그가 어디 있어. 아니 5살짜리가 뭘 다 커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돼요. 지금 저 대학교 1학년짜리 제 이 철없는 제 아들놈도 제가 가정경제를 맡길 수가 없는데 20살짜리한테도 그런데 5살짜리한테 어떻게 맡기겠냐고요. 그때가 겨울 11월이었어요. 11월 달에 그 5살짜리 어린아이가 자다 나와가지고 오체복지하고 눈 맞으면서 아바마마 아니되옵니다. 이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이게 바로 영조가 정신적으로 자기 아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 거죠. 아들을 학대했네요. 학대지. 요즘 같았으면 감옥 가야 되는 거죠. 냉정하게 그러네요. 이야기해서. 그 어제 나온 뭐 법령 뭐 이런 거 저 인터넷 보니까 아동 학대에서는 무온정주의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정말로 저는 영조가 사도세자를 갖다가 배격하고 또 사도세자를 갖다가 죽음에 빠뜨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자신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 자기의 교린 정책과 사도세자의 북벌 정책의 그런 대결이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좀 무리한 해석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주 무리한 해석이 아닌 게 크게 이제 몇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게 사도세자가 남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세자가 18기를 정리합니다. 우리는 흔히 18기다 그러면 중국무예인 줄 알아요. 18기 막 이러니까. 그러나 그 18기라고 하는 것은 중국무예가 아니라 사실은 사도세자가 기존에 우리 조선의 무예를 정리해서 18가지 기예로 완성하고 그것을 무예 신보 혹은 무예 신식이라고 하는 무예소로 이렇게 간행을 하게 된 그 무예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고유의 본국검, 신라 화랑이었던 황창랑이 만들었다고 하는 본국검과 조선의 오래된 검법, 예도라고 하는 건데 그걸 조선세법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도 가장 위대한 검법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조선세법인 거예요. 그 조선세법을 새롭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검술, 창술, 곤봉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모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18가지 무예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현재 태권도의 원형이라고 이야기하는 맨손 무예, 즉 권법도 그 18가지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권법의 첫 자세가 말이죠. 아주 대단합니다. 석굴암에 가게 되면 맨 앞에 금강신장들이 금강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금강역사가 오른쪽 팔은 얼굴 위쪽으로 하고 아래쪽 팔은 아래 왼쪽 다리 허벅지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 자세로부터 사실 권법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역사의 그 자세가 사실은 우리 고유의 신라 때부터 내려왔던 권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바로 출발 자세였다라고 하는 것이 역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게 바로 사도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현재 우리 조선이 남겨진 무예의 원형을 이룬 장본인인 거예요. 그럴 정도로 무예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실천을 본인이 하게 된 거죠. 본인도 끊임없이 활쏘기라고 끊임없이 검술 연습을 하고 그리고 창술 연습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도세자의
아주 독특한 신무기 개발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해경궁 씨는 사도세자가 신무기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건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도세자가 자기 전각 아래에다가 땅굴을 팝니다. 우리 뭐 영화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전각 밑에다 이제 토굴 같은 거 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전각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토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넓은 공간을 만들어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뭘 하느냐. 새로운 무기를 만듭니다. 조금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활을 만들고 또 멀리 나갈 수 있는 총을 만들고 그리고 화약 무기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해경궁 씨는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달리 해석을 합니다. 왜 달리 해석을 하느냐. 사도세자가 꿈꾼 건 북벌이었거든요. 그죠? 북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 당시 조선의 군대보다 청나라의 팔기가 훨씬 더 셌어요. 그리고 이들은 팔기는 철저하게 기마병입니다. 기마병이죠. 기마병은 말이죠. 그 일반 보병의 20배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 한 피를 타고 있는 그 기사가 보병 20명을 갖다가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더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이 팔기 체제에서의 기병들을 갖다가 제압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는 그냥 검술 갖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그것은 바로 다량으로 발사되는 화학 무기, 즉 신기전을 확대시켜내는 이런 무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땅굴을 판 거죠. 왜 땅굴을 팠느냐? 간단한 거예요. 조정 내에서 청나라 첩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청나라가 끊임없이 사신을 보내면서 조선 정부가 바로 군사력을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계속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삼전도를 치욕을 만들게 한 이후에 당시 조선 정부에게 성곽을 허물게 하고 또 숙종년간에도 뭔가를 하려고 하면 와갖고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간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밀리에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 전각 지하에서 몰래 만들었던 거죠. 오늘날의 국방과학연구소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만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사도세자 혼자 괜한 짓으로 그렇게 했던 게 사실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조가 동의를 좀 하고 몰래 이렇게 지원을 좀 해주면 됐을 텐데.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영조한테는 못마땅한 거예요. 왜 못마땅하냐. 영조는 자기 아들이 자기의 의지대로 크기를 원하거든요. 훗날 정조는 할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아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바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였거든요. 경학 공부예요. 이 경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육경을 의미하는 건데 사서와 이제 육경이 있는 건데 사서는 이제 주의가 굉장히 공자의 행위와 말씀을 중요하다라고 해서 맹자까지 포함해서 대학, 중용, 논어 그리고 맹자 이게 사서고 실제 경학이라고 하는 것은 육경을 말하는 건데 시경, 서경, 역경 그리고 예기, 춘추, 악기 이 6가지의 이제 경전인데 영조는 이 공부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이런 공부를 통해서 바로 참다운 제왕학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사도세자는 어린 시절부터 효종 이야기 들으면서 큰 거 아닙니까? 딴짓을 자꾸 했네요. 그럼요. 그래서 4살 때부터 했던 게 맨날 활쏘기하고 그 궁궐 내에서 궁녀들하고 칼 뽑아갖고 전쟁놀이하고 이러면서 성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경학을 공부하는 것보다 실용지학을 공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더 공부를 더 자기가 한 공부가 전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천문, 역법, 뭐 날씨 이런 거 있잖아요. 전쟁하는데 이렇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무에서 보고 또 병법 전술 공부하고 그러니까 제갈량의 뭐 팔괘진법, 뭐 손자의 손자병법, 또 오자의 오자병법 뭐 이런 거 막 공부를 하는 아버지는 거예요. 싫을 수밖에 없었네요. 아버지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큰 틀에서 망가진 것은 바로 바라보는 정치 관점이 다른 거예요.
북벌이냐 아니면 일본과의 교린이냐 이 두 가지의 무게 중심이 두 사람을 갖다 망가뜨리게 된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영조는 자기 아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것이고 그 압박 속에서 사도세자는 이제 서서히 정신질환에 걸리기 시작하는 망가져가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궐 안에 있게 되면 고통받는 정신질환의 모습, 궐 바깥으로 나가면 제왕의 풍모 이걸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이제 1760년에 네. 온양을 행차를 합니다. 네. 온양 행차를 할 때 이제 하루는 이제 수원서 자고 그다음에 이제 온양까지 가게 됐는데 수원에서도 일부러 독산성에 올라가는 거예요. 독산성이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일본 군대를 물리쳤던 그 역사적 장소거든요. 예, 예. 거기 독산성에서 승리하고 나서 지금 이제 덕양산, 예. 행주 대첩을 행주 대첩. 일으켰던 예. 덕양산에 와서 승리하고 그래서 서울 도성을 탈환하게 됐고 그 도성 탈환 기점으로다가 일본과 조선의 어떤 군사력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임진왜란의 어떤 전쟁 현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 예. 출발이 독산성이거든요. 즉 외세를 갖다가 배격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 독산성이었는데 사도세자가 일부러 거기를 올라가는 안 갈 수 거예요. 없는 장소네요. 그럼요. 예. 거기 올라가고 탁 이제 위용을 보여주고 활 쏘고 군대들 딱 사열하고 말이죠. 예. 격려해주고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조가 왕되고 나서 똑같이 아버지 사도세자가 예. 올라갔던 독산성 올라가거든요. 사실은 제가 있는 대학이 그 독산성에 있는 거예요. 예. 저희 대학의 교양대학 이름이 정조교양대학이라고 정조교양대학. 지은 것이 예. 다 그런 이제 인연이 있는 것들이죠. 사도세자가 온양에 가서도 굉장히 멋진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도세자가 궐안에 있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즉 제왕의 기질을 갖고 있는데 안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서서히 사실은 정신질환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 귀에다가 욕을 들었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요. 축적돼 있었겠어요. 축적이 됐죠. 예. 아버지가 기본적으로 아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어느 날 그 동궁전 전각이 불이 났어요. 네. 불이 났는데 이것은 세자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영조가 와서 세자에게 네가 나에게 반항하고 해서 일부러 불을 지른 거다. 네가 지금 술 처먹고 불을 지른 거다. 너 내가 금주령 내렸는데 너 왜 술 처먹어? 막 이렇게 혼을 낸 거죠. 그랬더니 세자가 거기서 반항을 하는 거죠. 그래요. 저 술 마셨어요. 아버지 저 술 마셨어요. 막 이렇게 이제 대드는 네, 거죠. 그랬더니 옆에 상궁들이 저하는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단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전하 오해이십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거꾸로 하는 거죠. 그때 이 사도세자가 너무나 격렬하게 또 아바마마 저 술 먹었어요. 어쩌시게 막 이렇게 이제 대항을 한 거죠. 있죠. 이게 바로 두 사람의 불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 자기 전각에 있는 우물로 뛰어들어가서 자살을 시도하죠. 그때가 너무 추운 겨울이어서 밑에 우물이 얼어가지고 사도세자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밑에 내시들이고 무장들이고 내려가갖고 세자를 끌어올려서 이제 겨우겨우 구했던 거죠. 이럴 정도로 살아있을 때 이미 자살을 시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뒤에 아버지 영조하고 두 사람이 아주 진하게 서로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서운했던 일. 영조도 그때 둘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화해를 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런데 영조가 끝내 자기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영조가 아들을 이제 죽이게 된 겁니다. 그 아들을 죽이게 된 것은 뭐 너무 잘 알려져 있듯이 사도세자가 서경, 즉 평양에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영조를 제거하고 친위 구태타를 통해서 국왕이 되려고 했다. 이런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속내고 공식적인 제목은 좀 달라요. 공식적인 제목은 당시에 이제 그 왕실의 경호원들 중에 나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상원의 동생이 이제 나경원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나경원이 이제 그때 당시에 돈을 좀 뭐 노름 같은 걸 해가지고 많이 날렸는데 이제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 이제 노론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야, 너 이거 상소만 올리면은
너 정말 이게 돈도 많이 주고 다 해결해. 야,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네. 세자 죽이면 다 해결되는 거야. 이제 이런 그 꼬드김에 이제 넘어갔겠죠. 그죠? 그래서 나경원이 상소를 올렸는데 그 상소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 당혹스러운 거냐? 세자의 비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두 가지 큰 비리예요. 첫째는 세자가 전하가 금주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궐 바깥에 나가서 계속 술을 먹는다. 네. 그런데 그 전각 그 술집 주인들이 네. 세자가 돈도 안 갖고 와서 네. 그래서 횡패를 부리면서 외상술을 먹는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 이야기를 하나를 하는 네. 것이고 두 번째가 세자가 이제 궐 바깥에서 비구니를 데려다가 네. 그 안에서 살림을 차려서 데리고 살게 하고 있고 예, 예.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아들을 낳은 이제 후궁이죠. 예, 예. 이제 양제 예. 이 여자를 갖다가 죽여버렸다.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니 이 정신 나간 정신병에 걸린 세자를 갖다 그냥 둬선 되겠느냐. 이게 바로 이제 보고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쪽팔리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죠? 예.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나가서 그러고 나가서 있으면. 술 먹고 외상술 예. 먹고 그러니까 실제로 영조가 아들이 죽고 나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술집 주인들 다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려갖고 너 외상술값 얼마이다 물어봐요. 물어봐갖고 돈 다 갚아줍니다. 왜 그걸 갚아주는 거냐? 자기 아들이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름의 정당성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 아들이 잘못한 건 내가 다 외상술값 갚아서 해결해줬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비한 행동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당시 나경원이 이제 영조 앞에서 국문을 받을 때 이 소매 끝에다가 비밀 편지를 이제 넣어놓았던 거죠. 실제 상소할 내용을. 그래서 그걸 이제 옷 깃을 갖다 찢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편지 상소문을 꺼내가지고 이제 바친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서경에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전하를 갖다 시해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에 이제 영조가 완전히 맛이 간 거죠. 근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그 멘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죠? 내 건데. 근데 뭐하러 그렇게 무리한 일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시에 그 사도세자가 소론 중심으로다가 새로운 정계 개편을 하려고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노론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에 의해서 추대된 사람이 영조 아니겠습니까? 노론에 의해서 추대된 영조를 노론이 끌어당겨 갖고 같이 소론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를 펴나가려고 하는 사도세자 제거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결국 이제 그러한 논리 때문에 영조가 이제 흔들리게 된 거고 영조는 명분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죽이는 명분이 어마어마한 명분이 있어야죠. 그 명분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어떤 거냐? 갑자기 자기가 전가관에 있는데 자기 첫 번째 아내 정성황후의 혼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 첫 번째 아내의 혼령이 나타나서 전하가 지금 너무나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그 위기는 바로 세자가 전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 논리를 혼령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지금 정성황후의 혼령이 나타나서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세자다. 그러니 궁궐을 수비해라. 계엄령을 선포하죠. 그래갖고 궁궐을 3번을 감쌉니다. 그걸 삼엄이라고 하죠. 한 번 감싸는 건 초엄, 두 번은 중엄, 3번은 이제 삼엄인데 삼엄하게 하고 세자를 불러서 네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결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나오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은 사도세자가 거기서 자결을 이제 시도하다가 끝내 이제 많은 신하들이 말리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뒤주를 사도세자의 장인이었던 홍봉안이 갖고 오게 되죠. 그죠? 그리고 뒤주 안으로 들어갔죠. 기가 막힌. 뒤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위에 뒤주의 문을 영조가 직접 못질을 하고 그리고 지푸라기로 그것을 잔뜩 덮게 하죠. 그 과정에서 많은 병사들이 뒤주를 삥 둘러
싸서 소변을 넣게 됩니다. 사도세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모습을 어린 정조가 다 봤죠. 그래서 정조가 그때 자기 아버지 얼굴에 침을 뱉었던 구선복을 잊지 못하고 왕이 된 지 10년 뒤에 이제 구선복을 제거하는데 어쨌든 비운의 왕세자 사도세자의 죽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민족사적으로 굉장히 안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책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한중록의 한자가 한가할 한이라는 점에서 의문이 좀 생깁니다. 한이 맺혀서 쓴 게 아니라는 뜻일까요? 멀쩡한 남편이 눈앞에서 굶어 죽었는데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과연 한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자는 무서운 존재인가요? 아니면 정치판에서 줄 잘못 쓰면 죽는다는 사실을 실감해야 할까요? 해경궁 홍씨에 대해서 새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영조의 심정이 궁금합니다. 아들을 죽이면서 담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신하들이 간언에 현혹됐다 하더라도 정적을 제거한다는 시원함 하나로 일을 마무리했겠습니까? 아울러 세월호 가족들을 떠올립니다.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혔고 아이들은 배에 갇혔습니다. 사도세자는 누가 감히 꺼내주자고 나서지도 못할 상황이었지만 세월호는 배에서 탈출하라는 방송 한 번이면 전원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일입니다. 영조와 사도세자 그리고 해경궁 홍씨와 정조에 대한 판단은 지금도 엇갈리고 있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도 후대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낼 겁니다. 이것도 안타깝습니다. 정치적 욕망이 강한 지식인이 지배계층의 입맛에 맞도록 각색할 게 또 빤하거든요.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